막스와 레닌의 저서들을 널리 탐독하고 거기에 깊이 심취될수록 나는 그 혁명학설을 청년 학생들 속에 한시바삐 보급해야겠다는 충동을 가지게 되었다. 육문중학교에서 내가 처음으로 사귄 동무는 권태석이라는 조선학생이었다. 초기에는 육문중학교에 조선학생이 모두 4명 있었는데 공산주의 청년운동에 마음을 둔 것은 권태석이와 나뿐이었고 그 나머지는 정치운동에 무관심했다. 그저 돈만 알고 졸업한 다음 장사나 해먹을 궁리만 하였다. 나와 권태석은 지향도 비슷하고 사회를 보는 눈도 비슷해서 처음부터 서로 배짱이 맞았다. 중국 학생들 가운데서는 장신민이라는 청년이 나하고 가까웠다. 그 사람이 늘 나와 같이 다니면서 정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의견을 많이 나누었다. 사회의 불평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일제의 만주 침략기도, 국민당의 반역적 주행에 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화제는 다양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길림에서는 막스 레닌주의가 청년 학생들 속에서 동경의 대상으로만 되어 있었다. 막스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어떤 인물인지 좀 보자는 식으로 고전을 뒤적거리거나 막스주의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 추세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나는 화전에서 얻은 경험을 참작하여 뜻이 통하는 몇몇 동무들로 먼저 육문중학교 안에 비밀 독서조를 조직하였다. 비밀 독서조는 진보적인 청년 학생들을 막스 레닌주의 사상과 이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을 사명과 목적으로 하였다. 이 조직은 매우 빠르게 자라서 얼마 후에는 문광중학교와 제1중학교, 제5중학교, 여자중학교, 사범학교를 비롯한 길림 시내 여러 학교들에 확대되었다. 독서조 성원들의 대열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독립운동자들이 경영하는 정미소의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6일 하구의 성원들을 내세워 자체로 도서실을 운영하였다. 지금은 어디에 가나 도서관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인민대학습당과 같은 큰 도서관도 궁전같이 세우지만 사실 그때 맨 주먹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도서실을 꾸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책도 사오고 서가도 메고 책골상도 갖추어 놓아야 하겠는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철도공사장에 가서 침목을 미나르거나 강가에서 자갈을 지어 나르는 것 같은 상리를 하였다. 여학생들도 정미소에 가서 쌀의 뉘를 골랐다. 이렇게 한 푼 두 푼 힘들게 번 돈으로 책을 사들였다. 혁명적인 책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비밀 서가까지 갖추어 도서실을 꾸려놓은 다음 간단하면서도 구수하게 책 소개를 써서 시내의 여러 곳에 붙여놓았다. 그러자 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우리의 도서실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때 학생들을 끌기 위하여 도서실에 연애 소설도 가져다 놓았다. 청년들은 연애 소설들을 읽는 멋에 도서실 출입을 많이 하였다. 그런 식으로 책에 맛을 붙이게 해놓고는 사회과학 책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사회과학 책들을 보면서 점차 각성되면 그때에는 비밀 서고에서 막스 레닌주의 고전들과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꺼내주곤 하였다. 우리는 그때 청년 학생들에게 재생, 무정, 개척자와 같은 리광수의 소설책도 주었다. 리광수가 3.1운동 전야에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서도 작성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진보적인 작품도 많이 썼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의 소설을 즐겨 읽었다. 그러나 후에는 변절하여 교양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쓰지 못하였으며 나중에는 혁명가의 아내와 같은 반동적인 작품까지 써냈다. 나는 항일 유격대를 창건한 다음 부대를 인솔하고 남만으로 가다가 무송에 잠깐 들린 기회에 그 소설을 읽어보았다. 소설 혁명가의 아내는 한 공산주의자가 병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남편의 병치료를 해주러 다니는 의학전문학교 학생과 치정관계를 맺는 추잡한 생활을 그린 작품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을 모독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헐뜯는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우리는 길림 예배당이나 북산공원 같은 데 모여 독서 발표 모임을 자주 하였다. 처음에는 더러 연애 소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듣는 학생들이 그따위 시시껄렁한 이야기는 집어치우라고 들이대곤 하였다.
이렇게 한 번 망신을 당하면 연애 소설에 빠졌던 학생들도 스스로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청년 학생들과 대중들에게 혁명 사상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당수라는 방법도 이용하였다. 어느 날 나는 목이 아파서 찜질을 하느라고 수업에 참가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북산에 들렸더니 서경주위에 숱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경이 넋두리 같은 것을 해가며 삼국지의 한 대목을 뜬금으로 욕고대고 있었다. 그는 제갈량이 꾀를 써서 적진을 일격에 무찌르고 들어가는 장면 같은 데에서는 북까지 치면서 흥을 돋구었다. 그러다가 재미나는 대목에 이르러 이야기를 뚝 그치고는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당수라고 하였는데 군중을 꾸는 데서는 좋은 방법이었다. 그 후부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혁명 사상을 보급하였다. 우리 동무들 가운데 우스개도 잘하고 말주변도 좋은 골짜기 한 명이 있었다. 우리한테서 과업을 받아가지고 종교인들과의 사업을 하던 동무였는데 기도를 드리고 성경책을 외우는 것을 보면 목사들보다 나았다. 그 동무에게 당수를 해보라고 과업을 주었더니 성경책을 외울 때보다 더 잘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실방이나 공원 같은 데 가서 내용이 좋은 소설들을 뜬금으로 구수하게 엮어서 매번 호평을 받았다. 소경은 당수를 하고 돈을 받았지만 그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 대신 재미나는 대목에 가서 끊고는 한바탕 선동연설을 한 다음 내일 어느 시간에 다음 대목을 또 들어보라고 하였다. 그러면 다음 날 사람들이 소설을 마저 들으려고 약속된 장소에 모이곤 하였다. 그때 책을 통하여 사귄 사람들 중에 인상 깊은 사람은 박소심이다. 길림의 번화한 고리에는 신문소사라는 큰 책방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한 주일에도 몇 차례씩 그 책방에 들리곤 하였다. 그 책방에 박소심도 단골 손님으로 다니었다. 그는 매번 사회과학 서적을 팔아주는 매대 앞에서 무슨 책이 들어왔는가를 알아보려고 한참씩 소송거리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매대 앞에서 마주치는 때가 많았다. 몸은 강말랐으나 키가 후리후리하고 지성미가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학생 도서관에 놓을 책을 하나름씩 사갈 때면 그는 자기 책이나 고르는 것처럼 흐뭇해하면서 어느 책은 어떻고 어느 책은 꼭 볼 필요가 있으니 사가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조언을 주곤 하였다. 이렇게 책이 인연이 되어 나는 박소심과 친하게 되었다. 내가 동대탄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는 한동안 내가 거처하는 숙소에 와서 같이 생활하였다. 박소심은 서울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었다. 몸이 약해서 공산주의 운동 같은 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신문과 잡지들의 짤막한 글들을 써내곤 하였다. 그가 쓴 글이 아마 해조신문이나 조선지광 같은 데 나갔을 것이다. 운동에는 크게 관계하지 않고 있었지만 정파분자들에 대해서는 몹시 경멸하였다. 박소심이 대가 있고 식견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길림에 드나드는 운동자들은 제가끔씩 그를 쟁취해 보려고 하였다. 박소심은 일본어로 번역된 자본론을 밤을 새워가며 읽곤 했다. 돈이 떨어지면 입은 옷을 저당 잡히면서라도 책을 사다 보는 지독한 독서가였다. 그는 통성입문서 몇 권을 읽고 막스 레닌주의 리론가로 의시되는 행세꾼이 아니라 막스나 레닌의 주요 조작들을 거의 통달하다시피 한 사람이었다.